이재명 지사에 대한 후속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쨌건 어제는 우리들이 좀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속에 가뭄의 단비 같은 서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도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 유지가 나왔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지금 방송 오늘 안 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님이 1심 선고가 2019년 5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428일 걸렸어요. 정확하게 제가 세봤거든요. 428일이고 저 같은 경우 작년 겨울에 성남 지원에 있는 1심 재판전에 계속 집회를 참여를 했어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왜 좋냐면 이재명 지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란 말 합니다. 이분이 시간 날 때만 하고요. 제가 보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무슨 세미나 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억강부약 대동세상 말 왜 싫어하냐면 이런 말이잖아요.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세상을 열겠다. 이게 참 가슴에 남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시장 때부터 성남시장 때 그랬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사 때 이걸 꼭 항상 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기도 도민들이 이 마음을 안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전봉준 장군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솔솔 써먹었기 때문에 지금 푸나님도 똑같은 마음이고 저는 만약에 어저께 했으면 저기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슬퍼가지고. 뭐 슬프다 이런 것보다 악재가 겹치면요. 네. 방송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어제 통화할 때도 그런 개인적 감사를 드렸잖아요. 뭐 무죄여서 기쁘다 이런 것보다 고맙다고. 아니 우리들도 좀 숨 좀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연탄 엄마가 떨어지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많이 성숙했다고 느끼는 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투사만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성숙한 느낌이 그냥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마냥 기쁘지만 않다 이런 것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걸로 뭐 금방 대통령이라 될 것처럼 이렇게 막 떠드는 언론들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 있을수록 겸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나 무죄니까 이제 두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총리하고 김부겸 이제 당대표 지금 나오신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축하 보내는 모습 보면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는 정치인들이 정말 잘하는 거고요. 일부 모자란 지지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내가 뭐 대선 주자의 잠정적 라이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막 못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행위는 지지자들 보라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뭐 이재명 지사 출당시켜야 되네 만에 했던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내에서 정치인이 이재명 지사는 뭐 판결 나기 전까지는 출당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 결국엔 당대표가 안 됐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그나마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망정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를 출당을 요구했던 그 양반이 당대표가 됐다면요. 지금 민주당 어떻게 될지 몰라요. 총선에 이겼을지도 몰라요. 이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판결이 나자마자 이 환영의 어떤 글들을 쓰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 내가 봤는데 어제 뭐 저는 계속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김경수 도지사님은 결론 볼 것도 없이 무죄 나올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되게 좀 상대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긴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되게 당연한 판결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던 게 잠깐만요. 마이크 사용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어. 아 그래요? 마이크를 이쪽에다 이렇게 해요. 아무튼 좀 안타까웠던 게 그냥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 말고
분명히 무죄도 자판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 불구하고 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아예 그냥 무죄로 딱 끝을 내줘버려야 경기도정을 이렇게 이끄는데 훨씬 부담이 더 됐을 텐데 결국은 또 파기환송한다는 건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가서 또 재판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형식적인 과정일망정 재판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사필 규정이다. 정말 나올 판결 정말 나왔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했어요. 저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재명 지사님을 보면서 어떤 인간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또 뿌듯하기도 한데 저 취임 첫 달에 그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꼴찌 하셨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6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 하셨던 이런 결과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믿고 계속 그렇게 가셨던 거, 뚜벅뚜벅 가셨던 거에 대해서 네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성남시청의 만족도가 79%에 도달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요. 도정 만족도는 79%에 도달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경기도만 생각했고요. 우리가 코로나19에서도 가장 열심히 그 신천지에 있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그걸 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정치는 모든 게 쇼 행위예요.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주는 행위. 내가 최소한 다른 거 속마음 어떨지 몰라도 약자들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구호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한테 제 나름대로 해 주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어떤 과정 중에 실수를 하거나 욕을 먹거나 재판을 받거나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는 덕목은 뭐냐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낙마를 하는 과정이 생기면 조국 장관의 지금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겨내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로 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을 겪으면서 이재명 지사 재판을 겪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잘 이겨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잖아요. 중간중간 과정에 이건 법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의 제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쟁취한 느낌이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제 많은 댓글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민주당의 자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대선주자 잃었다고 하니까 저쪽 언론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 왜 하필 이때 이재명 지사 판결이 또 나오느냐 이재명 지사 날아가면 민주당 패닉일걸 이런 식의 보도를 엄청나게 쏟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의 예상은 이낙연과 이재명의 양강 구도로 갈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런 평은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몇 사람을 잃느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잃든 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통합당 입장에 보면 되게 암울한 거죠. 뭔 상황이 벌어져도 이낙연이 있고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깝깝한 거예요. 누가 들어오든 간에. 그것은 두 분이 업무를 해오면서 만들어 놓은 지지율 같은 거예요. 정말 잘했던 총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공은 정권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연속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정권이 만약에 바뀌는 상황이 오면 가장 위험해지는 건 우리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싫어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좋아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싶은데 싫어하지 마세요. 대놓고 노골적으로 싫어하지 마세요. 법적인 판결까지 나왔는데 또 와서 뭐 사법부가 자방을 당했는데 만에 이럴 필요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미래통합당 지지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네. 이재명 그 지사님 할 때 무죄 차원대 가보면 이게 뭐 민주당에서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에 있는 세력을 분란시키는 거거든요. 나는 이재명을 무조건 좋아한다. 아니 이재명을 무조건 좋아하는데 민주당에 왜 있어? 이분은 민주당이 없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한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완전히 민주당을 그 와이하게 시킨 세력들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냥 찌그러지던가 미통당으로 가. 지금 보니까요. 그 내가 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트위터를 하나 우연치 않게 내 타임라인에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재명은 문파와 절대 화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안다. 처음에 문파를 살살 달래고 얼르면 표를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을까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문파를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똥파리니 극문이니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 그 시작이다. 대체 이런 에피소드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해를 하고 싶겠죠. 이건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뇌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문재인 정부 망해라 굿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봐봐요. 방금 내가 읽어드린 거 보면 공감되는 것도 한마디라도 있어요? 정치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소위 지들끼리 문파도 아니고 문파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온갖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이재명은 우리랑 화해 안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서 극문이니 똥파리니 하는 표현 요거는 이재명이 쓴 게 아니고 아마 극문은 내가 좀 꽤 오래전에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똥파리는 이동영 작가가 만든 거죠. 이재명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확실히 글수들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올인했거든. 조국 사태 때도 이재명 까느라고 바빴던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자신들의 위치 포지션 때문에 조국 장관을 막 지키려고 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목적 속에는 이재명 까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쨌든 저는 지금 이분들이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원팀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마음고생하신 분이 이해찬 대표입니다. 그게 물론 왜 시작됐냐면은 당대표 경선 나갔을 때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그럴 수 없다. 최소한 1심 결과는 봐야 된다. 그 논란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이재명이 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당대표가 이재명의 대리인처럼. 이해찬 대표도 마음에 좀 짐을 덜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해괴한 논리다. 위인설법,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모자란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권영세, 홍준표, 김진태, 김문수 이런 애들이 이런 식의 논리,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대법원이 새로운 법을 만든 것 같다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덕을 많이 볼 정치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뭐 이 판결문 자체를 빨리 이제 가져와서 분석은 했는데 해계 논리 위인설법은 맞아요. 소수 의견이. 예,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 지금 7대 5로 됐는데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정치적이었냐? 소수 의견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법원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볼 때는 소수 의견을 좀 더 주목을 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 의견의 취약한 부분을 비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이 굉장히 정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해당되지가 않아요. 근데 왜 도대체 7대 5가 나왔을까? 7대 5 어떻게 생각하면 미통당 주장처럼 6대 6 나왔으면 이건 못 깨는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서초동 일각 법조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는 수원 고법 판사를 구해주기 위한 거다.
의견이 오히려? 많아요. 예, 왜냐하면 수원고법에서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말 안 한 게 도대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이거 벌금 300만 원 이거는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게 주장이 많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원합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대 11 이렇게 나와 버린다든지, 아니면 재판 소부에서 그냥 전원 일치도 무죄도 나와 버리면 재판부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고법 재판부가. 바보되네요. 안 그래도 지금 김경수 도지사님 1심 판결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야, 이거는 판사가 판단했다기에 너무 정치적이거나 혹은 감정이 실려있는 재판 아니냐라고 주목받는 재판이 많은 상태에서 대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부가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아슬아슬한 판결이 그렇죠. 나올 정도였으니까. 우리도 되게 이렇게 좀 논란이 많았다. 이렇게 7대 5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나오는 경우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이 5가 보면 한번 나중에 내용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걱정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뭐 법을 인정하게 되면 그 TV 토론의 흥미가 떨어진단 말이 나오고요. 제 그 해결 논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 후보자 토론회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 말 뒤에 이와 같은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의 공방 과정에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가 허용되거나 그에 대한 금지의 척도가 낮아질 경우 유권자들이 토론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토론회에서의 주장과 반론, 질문과 답변에 의한 공방과 검증에 흥미를 잃게 하며 결국 토론회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투표율도 낮아질 것이다.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니 정말로 네. 흥미 위주의 TV 토론을 하려면요, 서로 폭로하고 서로 거짓말하는 게 흥미는 그래야 오히려 더 시청률 높아요. 올라오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소수 의견 재판부에서는 뭐 이렇게 대화 그 질문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뭐 앞에 질문 뒤에 질문을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앞에 무슨 질문했는지 그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TV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데, 너가 불리한 건 말 안 하고 너가 하고 싶은 말만 했으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인데, 여기에 5명이나 동조를 했다는 거는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라고 서초동 일각의 변호사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지방에서 선거운동 하다 보면 진짜 아무도 기억이 안 난대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갔다 오면 아니 심지어 나다 같은 경우도 방송하다 보면은 다시 방송 들어보면 내가 저런 말을 했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근데 마찬가지. 근데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앞에 저 사람이 무슨 질문했고 무슨 질문했으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라는 건데, 너는 할 수 있냐? 예. 저 조금 잘된 일이고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재명 지사한테는 이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혹독한 검증을 당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은 정책 검증만 사실상 남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싫어하시는 분은 끝까지 싫어하셔도 됩니다. 그래 나중에 그런 논리까지 나오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차라리 나는 이재명을 찍지 않고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누구를 찍겠다 하는 논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진짜 지지자는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문파라고 부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새날이라고 하는 방송을 좋아해. 너는 왜 새날 안 들어가고 쥐업하면 그 사람이 새날을 듣습니까? 그 새끼 때문에 새날을 안 듣게 되는 거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새날을 좋아하는 사람,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너그러워야 되고 품어야 되는데,
뭐 상대적 원리가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중에도 일부는 너무 극성 맞아가지고 세상에 대선 후보는 이재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의 방식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마세요. 이재명의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을 타겟으로 해서 이재명을 파리했던 그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다시 준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로 남아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재판으로 가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결론을 한번 내리고 싶고요.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곰곰이 따져보는 시간도 한번 됐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